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무님께는 달러원 환율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최근에 원화 약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추세적인 흐름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뭐 구두 대입성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또 레벨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무님께서 쓰신 보고서 제목도 외국인이 없어도 괜찮단데 이게 환율, 외국인의 수급 우리가 이 부분도 참 신경 쓰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외국인 없어도 괜찮다? 이거 상당히 좀 뭔가 자신감 있는 발언처럼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부분을 보고 계신 건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취지일까요? 뭐 새롭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워낙 국내 그 주식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보면은 외국인이 얼마 샀지? 뭐 개인들은 얼마 팔았지? 여기에 되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길게 보면은 특히 이제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반복할 뿐,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뿐, 사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공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주식을 사는 매수 주체는 기관,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투자 쪽인데요. 이 금융투자 쪽에서 잡히는 자금이 결국 이제 ETF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는 저희 국내 주식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 제일 중요한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이 물론 이제 들어와 주면 더 좋긴 합니다만은 꾸준히 들어와 주는 이 ETF 자금들이 있다라는 게 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안정감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저희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외국인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자료로 이제 좀 제목을 만들어봤고요. 네. 결국은 이제 환율이 사실은 이제 좀 불안하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돈이 이제 저희 안에 머물지 않고 외국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전이랑 좀 바뀐 거는 저희가 돈을 못 버는데 뭐 이렇게 막 외국인들이 팔아서 돈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되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돈을 꽤 잘 벌고 있는데 해외 투자로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저희가 어떤 그 외화 약세 또는 외화 유출로 인한 두려움들, 걱정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을 까지를 저희가 이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뭐 주식도 많이 사고 투자도 해외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것도 달러원 환율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돈을 우리가 못 벌고 있으면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우리 걸 팔아서 다 유출이 되는 거면 이거는 걱정할 만한 상황이지만 환경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그러면 외국인 수급에 기대기보다는 금투를 중심으로 한 ETF로 들어온다. 이게 이제 안전판 역할을 든든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매수까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금상첨화겠네요. 아주 좋은 거고요. 아주 좋은 건데 네.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최근의 상황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한 2주 또는 2주 반 정도 의외로 저희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이제 좀 매도 우위가 굉장히 좀 세게 좀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이 환율에 따라서 엄청 예민하게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익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9월 중순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갔고 사실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약간 멈칫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 매도 규모를 늘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지난 한 그 5월 달부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돈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갖고 있는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 상에서 비중을 크게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반도체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추정치 상향이 약간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속도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 덜 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 우위에 있지만 사실 이게 팔고 완전히 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저희가 이제 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저희가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도 괜찮냐? 좀 그건 아닌 게요. 제가 조금 이렇게 그 반도체와 반도체 아닌 업종을 그 구분해서 살펴보니까 반도체가 아닌 업종들은 여전히 환율에 대해서 조금 그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이하게도 반도체는 저희가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실제로 이제 고정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계약이 형성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환회지를 하기 때문에 이 확실히 이제 그 다른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에 비해서 반도체 업종이 원화가 강해진다라고 해서 엄청 뭐 피해를 얻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혜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순수하게 어떤 실적 전망에 따라서 매도를 많이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은 의외로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저희 한국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사진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매도 우위가 커지는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조금 저희가 반도체와 반도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과거의 환율과 주식 간의 관계, 요 환경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환율보다는 실적에 더 영향을 외국인이 밀접하게 받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래도 좀 영향을 받더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무님의 지금까지 분석이신데 이 환율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최근에 엔저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엔화에 우리가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동조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 엔화 부분도 좀 살펴봐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금 최근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원래 이제 엔달러 환율 그리고 저희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금리 차와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차가 당연히 확대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통화 가치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게 맞는데 올해 중반 이후에는 좀 따로 움직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서면서 재정 정책을 세게 했을 거고 뭐 제2의 아베노믹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가 더 올리고 뭐 이러면서 엔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달러가 계속 좀 약한데 이 영향을 저희 원화가 또 좀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위안화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은 위안화보다는 또 엔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저희가 이제는 조금 선진화된 거죠. 중국을 안 따라가고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환율의 자체가 저희가 이제 그 순채권국으로 조금씩 돌아서면서 이제는 저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뭐 그 저희 환율이 좀 약하다고 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 나가서 막 흔들리는 이런 구조에서 좀 벗어났다. 오히려 이제는 환율이 약해도 뭐 오히려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사실 일본과 저희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저희는 수출에 되게 예민한 국가고 일본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사실 경제 구조로만 보면은 그 내수가 굉장히 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되게 닮아가는 걸 보면은 조금 이거는 저조차도 약간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 아니고 이게 동조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 현상이라고는 보십니까?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공통점은 다른데 통화 정책도 다르고 다 다른데 공통점은 재정을 아마도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쓸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와서 뭐 원래 17조 엔 경기 부양책 쓴다고 했는데 내년에 21조 엔 쓴다라는
네. 언론 보도들이 좀 그것까지도 있는데 논의가 되고 있다. 저희도 네. 내년에는 뭐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쓸 거니까 이 재정에 대한 부담 그게 아마도 이제 물가를 좀 자극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일본의 엔저 현상과 저희의 원화 약세가 동조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이제 보고서 제목 외국인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지으신 이유 앞에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때 최근에 이 수급 상황을 보면 금투의 ETF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더라도 증시 안전판 역할을 요게 해주고 있다라는 변화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게 과거에 비하면 좀 큰 변화입니까? 그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 네. 제일 좀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이 팔 때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살 때 외국인이 또 사주면 개인이 팔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서로 매수 주체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주식을 사는 어떤 매수 주체가 별로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국 시장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계속 이제 매매, 트레이딩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일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꾸준히 저희 한국 주식 시장을 사는 매수 주체가 없었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네. 이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 중반부터 저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막 내리면서 이제는 돈을 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생긴 것 같고 또 올해 물론 이제 저희 그 정부가 바뀌면서 뭐 코스피 5천 시대 하면서 막 상법도 바꾸고 뭐 배당 분리과세 얘기들도 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작년부터 밸류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조금씩은 ETF라는 거에 가장 큰 매수 또 흐름의 주체가 퇴직연금인데 장기적인 돈들이 조금씩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들은 잘 안 나가는 돈들이고 이 돈들이 꾸준히 주식시장을 바치게 되면은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이 트레이딩의 어떤 국면에서 조금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데서 저는 되게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 분리 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 수 있는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 얘기할 때 이제 국민들이 거의 많이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연수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뭐 참여율 이런 것들이 높다 할 때 뭐 401k 네. 네,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어떤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작년부터는 마련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현장에서 느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ETF고. 네. 그러니까 요즘 네. 사실 이제 물론 그 수능이 끝나니까 네.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네. 이제 대치동에 있는 여러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제 이제 애들 라이딩을 이제 학원 라이딩을 태워다주고.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시 막 주식 계좌를 엄청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자기가 주변에서 봤다고. 요즘 대치동 아줌마들이 엄청 주식 학부모들이 트레이딩을 하더라. 학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여유가 네, 네. 수능 끝나니까 네. 생겨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그 또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하니까 주식 투자에 눈을 열더라.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주변의 지인한테도 좀 들었는데 근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제 그 ETF라는 거는 퇴직연금 IRP인데 네. 이 IRP 수익률이 아시겠지만 되게 좀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2% 3% 뭐 많이 내봐야 4, 5%인데 네. 지금 물가가 이렇게 그래도 2%, 3%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그 수익률로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돈들 그리고 은행의 예금 금리로 만족하지 못하는 돈들이 이제 다른 수익을 찾아서 자꾸 눈을 돌리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 ETF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들은 사실 이제 잘 안 나가는 돈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돈들은 정말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좀 단단한 하단을 좀 마련해 주는 돈들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영향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러면 원화가 지금 약세가 되는 국면에서 물론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팔고 있는 흐름이 이것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많이 샀었기 때문에 좀 살기 전 물량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좀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원화가 이제 약세가 되는 국면이 아니라 좀 만약에 강세가 된다면 달러원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좀 내려온다면도 우리가 반대로 좀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또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과거와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외국인이 샀는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외국인이 더 살 거냐 아니면 팔고 나갈 거냐. 과거에는 예. 사는 샀었죠. 환경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배경에 따라서 조금 네. 달라질 것 같아요. 배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네. 미국의 어떤 달러가 좀 구조적으로 조금 불안해서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고 저희 원화가 강해지는 거면은 네. 외국인이 그렇게 주식을 열심히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불안해서 이제 달러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강해지지 않고 상대적인 달러가 약해서 네. 만약에 원화가 강해지는 거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희 국내 주식을 열심히는 안 살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이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국내 뭐 성장률이 좋아지고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지고 뭐 일본 경기, 유럽 경기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어떤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달러가 조금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희 한국 주식을 엄청 열심히 사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약간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AI니 뭐니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다들 지금 공급 부족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AI 생태계에서 그래도 한국이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전자 장비 같은 뭐 기판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도 조금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일본에도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이제 이런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에서 좀 국가들이 뭐 투자도 늘리고 이제 이런 수요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외국 달러가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한국이나 뭐 이 아시아에서 주식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내년에도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상황으로 내년에 이제 보고 계신 건데 달러원 환율 그래서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론 환율 전망이 뭐 주식 전망보다 네. 더 어렵다, 굉장히 요인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뭐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면 달러원 환율 어떨까요? 저는 네. 떨어질 거로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원화가 좀 지금보단 강해진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지금 물론 이제 저희가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해지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나가는 돈들이 많고 이게 그러니까 연 200억 달러 이제 대미 투자 상한이 걸렸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200달러가 순수하게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한 4, 5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4, 50원이면은 이게 1년에 50원, 40원 올라가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뭐 앞으로 10년 동안 뭐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 돈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 그러니까 연 200억 달러 중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순수하게 나가는 돈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천억 달러 외환 보유액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 국채에만 넣어놔도 한 4% 금리는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영어로 하면 마지널하게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돈은 한 연간으로 봤을 때 한 40억 달러, 50억 달러밖에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계산을 해도 연으로 한 5원에서 10원 정도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해지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올해 이제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이 70% 올랐고 미국 시장은 한 15%, 16% 올랐으니까 이 수익률 격차가 좀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원달러 환율이 뭐 여전히 뭐 1,400원대 위에는 있겠습니다만은 막 1,500원, 1,600원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여기서 떨어지는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제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갈 이제 그 해외 직접 투자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 이제 해외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적정한 환율 레벨은 한 1,400, 한 2, 30원 정도로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내년 지금은 뭐 여전히 이제 미국의 AI 뭐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에 대한 붐이 크긴 하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의 어떤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이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건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 뭐 대미 투자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수준 지금 1,460원 후반에서 1,470원대 이렇게 와 있는 것보다는 좀 내려올 것이다. 1,400원 단 초반 네. 정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증시 얘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전에 진짜 전 세계 시장이 엔비디아만 보더라고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전에는 항상 이런 현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이제 너무나 좀 팽배이는 분위기 속에서여서 더 그런지 정말 기대는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증시가 AI 테마에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방증처럼 요 며칠 동안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런 건 좀 괜찮은 건가? 물론 엔비디아 실적 오늘 좀 잘 나와서 한숨 좀 돌리긴 했습니다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그 AI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저희 인류에게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정말 이 AI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막 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보면 AI만 좋고 나머지 산업들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만이 TSMC 때문에 막 수출도 잘 되고 대만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대만 GDP를 이렇게 쭉 이렇게 발라 보면은 수출은 챗GPT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동안 수출이 물량만으로 한 40% 이렇게 늘었는데 투자는 조금 늘고요. 소비는 지난 2년 동안 5% 늘었어요. 그러니까 연 성장률이 막 3%, 4%막 이런 경제인데 소비는 1, 2%밖에 안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만 좋고 반도체만 좋고 사실은 이게 고용으로 내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투자로도 잘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좀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빅테크만 좋고 나머지는 별로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가 앞으로의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되게 이제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혁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냉정하게 보면 좋은 기업들, 돈 많은 기업들, 그래서 AI 투자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안 그러고 이제 이 AI에 대한 어떤 수혜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뭐 버블이 아니더라고 해도 이게 좀 건강한 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걔네들만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좀 지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엔비디아만 보는 이런 현상들의 가장 핵심은 너무 이게 AI 투자로 인해서 성장률 그 나라의 어떤 경제 내에서도 투자와 소비, 수출과 소비 간의 어떤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피로감이 아마도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AI 버블에 대해서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 이게 AI가 정말 버블이라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도 삼전, 하이닉스, 뭐 일본도 소프트뱅크 비롯해서 몇몇 개 회사, 뭐 어드밴스드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게 40% 주가 상승을 차지하고 말씀하신 TSMC 없으면 대만 증시 반토막이다. 뭐 이런 분석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쏠림이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건 그럼 내년까지도 이런 AI 중심으로 막 올라가다가 너무 좀 비싸졌다 싶으면 버블이야 이러면서 조정 좀 받다가 뭐 하나가 안심을 좀 시켜주면 또 올라가다가 이런 현상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내년까지 좀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왜냐면 하나의 큰 테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AI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그 독점 형태의 어떤 이 AI 기업들 때문에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 반도체 없다. 네. 뭐 전자장비 없다. 네. 줄 서 있다. 예.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엔비디아든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는 뭘 유심히 좀 봤냐면 코어위브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GPU를 자기네들이 사서 이렇게 빌려주는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올해 4분기에 지어져야 되는 게 내년 1, 2분기에 지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석에서는 아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었으면 금방금방 지었을 텐데 아마 미국 사람들이 손이 느려서 아마 천천히 짓는 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속도하면 있는데 우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AI는 될 건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버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급이 못 따라오면은 당연히 속도는 좀 더디게 갑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속도를 붙이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의 핵심은 이 AI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밑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출하를 늘리고 캐파를 늘려서 이거를 이제 같이 가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같이 가야 되고요. 만약에 같이 못 가면 AI 쪽도 뭐 선두에 있는 기업들도 조금 속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핵심은 실제로 이제 이런 캐펙스가 정말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공급단에서 부족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느냐. 이게 제일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수요 폭발은 뭐 맞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공급이 따라가는 속도도 이제는 진짜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 못 따라가면 수요 쪽도 뭐 성장 쪽도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쏠림이 심해서 그런지 요거 마무리로 할 텐데 주가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주가 예를 들면 1, 2%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도 많이 움직였다 생각해서 요즘 보면 7%, 8%는 뭐 일도 아니거든요. 좀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이제 내년은 주가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엄청 돈 벌기는 힘든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주가는 좋은데 돈 벌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올해 코스피가 70%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98년, 99년 이후에 이제 정말 가장 그 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은 한 해인데 이 98년, 99년 그러니까 IMF 이후에 닷컴 버블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 구간에 저희 코스피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쫙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꺼질 때까지 주식 시장의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고점 대비 15%에서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조정을 1년에 한 2번, 3번 거칩니다. 근데 웬만한 투자자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시장 좋다고 하니까 남들 하니까 이게 들어온 이 신규 자금들이 그런 변동성을 견뎌낼 거냐. 네. 아마 견뎌내기가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은 주가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제 내 주식 계좌의 어떤 수익률은 생각보다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꼭 참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뭐 이거 샀다 팔았다 하면은 굉장히 좀 고달픈 오히려 수익률이 잘 안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만큼 AI 때문에 오른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결국 실적이 좋아도 네. 뭐 이미 많이 그 위에서 시작하는 이런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